뮌헨의 맥주홀에서 시작된 그의 열띤 연설들에서부터 아돌프 히틀러는 웅변의 잔혹한 힘을 이해하고 있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담배 연기 속에서 그의 말은 군중을 침묵시키고 자석처럼 관심을 끌었다. 그가 권력을 잡아가면서 그의 연설은 독일 전역의 군중을 모으는 대규모 행사로 변모했다. 수천 개의 깃발이 휘날리는 뉘른베르크 집회는 세세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베를린 올림피아 스타디온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으며 모두가 일제히 반응했다. 브란덴부르크 문에서는 대대적인 준비와 조직 아래 연설이 진행되었다. 히틀러는 종종 연설을 시작하기 전까지 분 가까이 침묵을 유지했는데, 이는 청중의 전적인 주의를 끌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다. 하지만 히틀러와 나치가 그렇게 강력한 연설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말이 대중 통제의 도구로 변하게 만든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총통의 시작, 그의 첫 연설들 아돌프 히틀러를 주목받게 만든 첫 번째 집회는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감시 임무 중 거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다. 1919년 히틀러는 제국군에서 제대한 하사였고 바이엘은 육군의 선전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상관인 칼 마이어 대위는 그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소규모 정치 단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는 뮌헨의 한 소박한 맥주홀에서 열린 사실상 무명의 단체였던 독일 노동자당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날 밤 행사는 안톤 드렉슬러가 주재하고 있었으며 주요 연설자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경제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던 고트프리트 페더였다. 히틀러는 처음에는 지루함을 느끼며 자리를 뜨려 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한 의견 교환 중 참석자 중 한 명인 바우만이 바이에른이 독일로부터 독립해 오스트리아와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젊은 감시원에게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제하지 못하고 발언을 요청했고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통해 상대를 반박했을 뿐 아니라 자리에 있던 당 지도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강렬함, 명료함 그리고 표현 능력은 특히 당 창립자 중 한 명인 안톤 드렉슬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순간은 결정적이었다. 드렉슬러는 그 무명의 청년의 웅변에 감탄하며 그를 당에 초대했고 히틀러는 그해 1919년 9월 19일 정식으로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했다. 그의 당원 번호는 555번이었으나 실제로는 55번째 회원이었고 더 많은 당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500번부터 번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즉흥적인 연설은 그가 당내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정당은 NSDAP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10월 16일 열린 집회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당의 공식 회원으로서 첫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과 연결되는 그의 능력을 증명했다. 비록 당시 행사장에는 단 111명만이 참석했지만 그 영향력은 즉각적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강렬한 발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요아힘 페스트가 히틀러의 전기에서 전하듯이 그 연설은 순수한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는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고 남성 숙소에서 보냈던 시절 동안 억눌려왔던 생각과 좌절감을 토해내듯 전달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랜 시간 억눌려 있다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폭발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발언은 혼란스럽지만 강력한 감정, 분노 그리고 이념적 열정이 뒤섞인 것이었고 청중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문장 하나하나는 마치 총알처럼 튀어나왔고 거친 이미지와 격렬한 비난, 본능적인 강도로 가득했다. 그날 그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마치 마법처럼 청중을 끌어당기는 웅병아가 탄생한 것이었다. 그 첫 공개 연설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하나인 한스 프랑크는 훗날 히틀러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치 연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직설적이고 단순했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와 우리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 순간 히틀러는 이미 독일 노동자당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선전 책임자의 역할을 맡아 이 직책을 통해 그의 빠른 출세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었다.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은 진정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공연과도 같았으며 우연에 맡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취하는 신체적 자세, 항상 청중보다 높은 지위에서 우위를 점하는 지배적인 위치에서부터 그의 언어 표현, 공격적이고 에너지 넘치며 강조된 말투까지 모든 요소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의 웅변술은 전체주의적 모델 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단순히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했고 그 중심에는 최고 지도자인 총통으로서의 그의 인물이 있었다. 그의 연설 내용은 끊임없이 민족주의적 신화를 소환했고 고대 로마 제국과 같은 영광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며 현재의 치욕, 경제위기, 실업, 제1차 세계대전의 배상 문제, 공산주의의 확산과 대비시켰다. 이러한 이중적 서사는 감정적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히틀러는 대중의 좌절감을 구체적인 적에 대한 분노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연설은 수많은 모순과 비논리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효과가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청중은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길 지식은 행동을 이끌지 못한다. 감정이 행동을 이끈다고 했다. 히틀러는 또한 자신을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구세주적인 인물로 제시했으며 민중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 그 자체로서 연설하는 인물이었다. 이 메시지의 개인화는 청중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와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의 연설은 진정한 연극적 연출로 가득했으며 극적인 몸짓, 계산된 정적, 점점 고조되는 리듬으로 구성되어 결국에는 이념적 열광의 폭발로 이어졌다. 구두 연설은 문서처럼 천천히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청중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며 집단적 열광의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중을 최면에 걸리게 하고 그들의 집단 무의식을 해방시키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희생자 의식과 분열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며 갈등을 절대적인 용어로 정의했다. 우리 아니면 그들, 희생자 아니면 가해자라는 식이었다. 그의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은 상위 공동체의 일부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적이 되었다. 이 적은 국민 공동체의 질병으로 규정되었고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 대상은 유대인, 공산주의자, 장애인, 동성애자 등이었다. 그의 전체 연설은 독일, 국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단어들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총통의 부름, 1935년 뉘른베르크에서 독일 청소년에게 한 연설. 1935년 9월 14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당 전당대회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히틀러 유겐트에게 행한 연설은 나치 정권이 독일 청소년에 대해 가졌던 가장 상징적인 개입 중 하나였다. 인상적인 장면에서는 히틀러 유겐트 소속의 5만 명의 젊은이들이 거대한 경기장에 정확히 정렬되어 있었으며 1시간을 넘긴 연설에 집중하고 매혹되어 있었다. 연설자는 키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외모였으며 목끝까지 단추를 채운 몸에 딱 붙는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자주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며 말을 강조했고 군중은 지크 하일을 외치며 환호했다. 넋을 잃은 듯한 10대들은 그의 연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보였다. 그 연설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청소년 타락을 비판하며 나치의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했다. 그레이하운드처럼 민첩하고 가죽처럼 강인하며 크루프 강철처럼 단단해야 한다. 1935년 9월 14일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서 보존된 영상들은 레니 리펜슈탈이 1년 전 제작한 선전 다큐멘터리 의지의 승리를 연상케 하는 치밀한 연출을 보여준다. 금발의 젊은이들을 클로즈업하고 가득 찬 경기장을 담은 화면, 그리고 지배적인 자세의 총통의 모습은 거의 의례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이는 민족사회주의 집회와 히틀러의 연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그의 권력 상승 초기 몇 년 동안 히틀러는 감정과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연설을 통해 대중의 주의를 사로잡는 유능한 연설가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권력을 공고히 해나가면서부터는 연설의 내용보다 전달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
1930년 이후, 특히 1933년 이후에는 그의 공개 연설이 퍼레이드, 상징물, 정교한 안무와 같은 연출을 동반하게 되었고 그 자체로 연설 내용보다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미 1932년 선거 당시에도 이러한 극적인 연출은 보수 언론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전달된 메시지보다 무대 연출이 더 주목받았다. 이러한 행사들이 조직되는 과도한 과시성은 1933년 국가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후 5월 1일 퍼레이드와 같은 행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약 150만 명이 템펠호프 들판에 모였다고 추산된다. 선전부는 물류를 세세하게 계획했다. 1열에 6명씩 배열되면 시간당 18,000명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첫 물결은 오후 2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시위는 밤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언론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는 히틀러의 연설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요 신문들은 다음 날 그의 발언을 완전하게 재현했고 라디오에서는 주요 뉴스로 방송되었으며 녹음된 연설은 곧 독일 영화관의 주간 뉴스릴에서도 상영되었다. 그렇게 그레이하운드처럼 빠르고 가죽처럼 강하며 크루프 철강처럼 단단하라는 호소와 같은 문구들은 널리 퍼졌고 나치 선전에서 유래되었음을 잊은 채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가죽처럼 강하다? 그리고 걔를 청소년의 모델로 삼는다고? 히틀러가 열정적으로 말한 이 연설에서는 특이한 이상들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1935년 히틀러 유겐트 앞에서의 연설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10년 전 그의 선언문 나의 투쟁안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그 글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군사적 미덕으로 제시되었으며 명확한 교육 목적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저자가 군사적 사고방식과 행동에 부여한 중요성은 명백했으며 이는 국가사회주의 정권이 강요하려 했던 사회 질서의 초석이 되었다. 1935년까지 히틀러의 권력은 완전히 공고해졌다.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은 350만 명의 당원을 보유했고 내부의 반대 세력은 제거되었다. 이는 정권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할 적절한 순간이었다. 베르사유 조약의 가장 중요한 제안 중 하나를 폐지하면서 병역 의무제를 다시 도입한 것은 국가의 재무장화를 향한 결정적인 조치였다. 뉘른베르크에서의 히틀러의 히틀러 유겐트 연설은 결과를 낳았다. 1936년 이 조직은 국가의 유일한 청소년 단체로 인정받았고 1939년부터는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약 8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10살부터 제복을 입고 학교에서 훈련받고 군사훈련에 참여하며 국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이 모든 것은 그레이하운드처럼 민첩하고 가죽처럼 강하며 크루프 철강처럼 단단하게 되기 위함이었으며 다가오는 전쟁에서 싸우고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총통의 목소리, 히틀러 연설에 나타난 집착과 의식, 이비인후가 의사 칼 오토 폰 아이켄이 작성한 일련의 편지는 아돌프 히틀러가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받았던 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을 드러낸다. 히틀러는 목소리를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있어 근본적인 가치로 여겼으며 문서에는 적용된 의료 절차가 정밀하게 기술되어 있었고 그의 웅변 능력에 대한 집착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폰 아이켄은 이 편지들을 사촌 마리 슈테네베르크에게 보냈으며 이들은 가족 내에서 보관되다가 그의 고손자 로베르트 되프겐이 학술 목적의 고문서 조사를 하던 중 발견하였다. 이 발견은 독재자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측면, 즉 공적 이미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목소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지속적인 공포심을 밝혀냈다. 당시 카를 오토 폰 아이켄은 독일에서 가장 저명한 이비인후과 의사였으며 히틀러는 1935년부터 약 10년 동안 그의 진료를 받았다. 처음 음성장애가 발생한 이후 첫 진찰 당시 히틀러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드러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첫 진찰은 1935년 5월 23일 베를린 국가총리관저에서 이루어졌다.
의료 문서에서는 환자를 아돌프 밀러, 에돌프 밀러라는 가명으로 기록했지만 이후 실제로는 아돌프 히틀러였음이 확인되었다. 나치 지도자의 목소리는 그의 권력에서 핵심적인 도구였으며 격정적이고 연극적으로 계산된 연설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군중을 통제할 수 있었다. 편지들에 따르면 히틀러는 성대의 폴립 제거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다. 의사가 수술 후에는 목소리를 쉬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그는 중요한 연설을 마친 후에야 수술을 받겠다고 선택했다. 이로써 그는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포나이케는 그의 환자가 홀로코스트와 제2차 세계대전 중 수백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편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서술은 철저히 의학적 범위에 머물렀으며 자신이 진료하던 인물을 둘러싼 역사적 도덕적 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히틀러의 인물상에서 목소리 외에도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그의 몸짓 언어였다. 손짓 하나, 자세, 표정 하나까지도 모두 정교하게 연출된 무대 장치의 일부였다. 그는 운명을 신봉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종의 초자연적 의지에 의해 인도된다고 믿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결코 우연이 개입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것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며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다듬었다. 아돌프 히틀러의 웅변은 강렬하고 공격적이며 극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그가 정치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드러난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였다. 그는 군중을 지배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설득하는 데 거의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극도의 정성을 들여 갈고 닦은 것이었다. 그의 연설에는 즉흥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으며 총통 히틀러는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까지 직접 계획하고 통제했다. 그렇게 그는 폭력과 잔혹한 결단력으로 제3제국의 운명을 이끌었다. 히틀러의 이면은 그의 전속 사진사 하인리 호프만, 하시 하인리치 호프만니의 렌즈에 의해 영원히 기록되었다. 그는 독재자의 공적 행사와 순회 활동을 문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발 곱슬머리의 젊은 조수 이바 브라운을 히틀러에게 소개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후 히틀러의 불가분의 동반자가 되었다. 나치 지도자의 사진을 찍지 않을 때면 호프만은 히틀러의 연설에서 가장 연극적인 요소들을 다듬으며 그의 독특한 표현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맞물린 듀오였다. 히틀러의 강력하고 매혹적인 연설에는 호프만이 정교하게 구성한 이미지, 드라마틱한 흑백 사진들이 함께했다. 이 사진들은 나치 지도자의 가장 좋은 각도를 강조했고 단지 선전용 가치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자신의 동작, 자세, 제스처를 다듬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 사진은 그 자체로 연출을 위한 지침이었다. 호프만은 처음에는 쉘링스트라세 50번지에서 소박한 스튜디오를 운영했지만 1929년에는 더 넓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이전했다. 그곳이 바로 뮌헨의 아말리엔슈트라세와 테레지엔슈트라세 교차로에 위치한 NSDAF 호프만 사진관이다. 그 스튜디오에서는 인물사진 촬영 외에도 카메라 및 필름 판매도 이루어졌다. 그 공간 안에서조차 히틀러는 독재적 권력을 행사했다. 그는 어떤 사진을 보존하고 어떤 것을 가차없이 폐기할지에 대해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이 유명한 사진사는 영화배우처럼 세밀하게 자신의 동작을 연습하던 히틀러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모든 제스처와 자세는 독재자가 원하는 완벽함에 이를 때까지 철저히 분석되었다. 그는 통제된 정확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투영하고자 했다. 호프만은 수많은 세션 동안 개인적으로 연설을 연습하며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기술을 다듬는 히틀러를 촬영했다. 하지만 독재자가 사진을 검토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진이 있으면 그는 즉시 그 필름을 파기하고 절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호프만은 미군 점령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나치 정권에 적극 협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금 기간 동안 연합군은 그의 개인 기록을 압수했고
히틀러의 공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충격적이고 폭로적인 오리지널 필름의 상당수를 접수했다. 다행히도 하인리히 호프만은 히틀러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거의 모든 사진 아카이브를 보호해냈다. 이 자료들은 오늘날 역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는 10년형을 복역한 후 1955년에 석방되었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 오랫동안 숨겨왔던 사진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진들은 결국 나는 히틀러의 친구였다. Ich war Hitlers Freund라는 책의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그 책의 서문에서 호프만은 어떤 사진들에서는 히틀러가 광대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이야말로 히틀러가 자신의 이미지를 실험하려는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히틀러를 시대를 앞선 인물, 시각적 요소의 힘을 정치 선전에 도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해하고 있었던 특별한 정치가로 만들었다. 오늘날 1934년에 촬영된 그 사진들로부터 90년이 지난 지금 히틀러의 전략에서 이미지와 몸짓 언어가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사진 스튜디오의 고요함 속에서 히틀러는 차가운 태도로 가장 격렬한 자세와 동작들을 연습하며 대중을 지배할 인물을 정밀하게 구성해 나갔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 나치의 전체주의와 야만성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된 비극 속에서 히틀러의 메시지는 냉혹할 정도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던 것이다. 레니 리펜슈탈, 히틀러를 신화로 만든 여성 레니 리펜슈탈과 아돌프 히틀러의 만남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두 사람의 삶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히틀러는 리펜슈탈의 첫 번째 감독 작품인 푸른빛 에랄루다줄을 자신을 위한 특별 상영회에서 관람했다. 거의 아무런 자원 없이 그녀가 직접 감독하고 주연까지 맡은 이 영화는 히틀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비범한 영화적 재능뿐 아니라 나치 정권이 이상적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아리아인의 미와 신체적 존재감을 구현한 여성을 발견했다. 히틀러는 곧 리펜슈탈이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미학적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관계였다. 히틀러는 단순히 그녀를 곁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제3제국의 시각적 상상력을 구축하는 핵심 인물로 체제 내에 통합시키기를 원했다. 리펜슈탈 역시 그 역할을 열정적으로 수락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료되었다. 히틀러는 그녀 안에서 새로운 독일의 화신을 보았고 리펜슈탈은 그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보았다. 무제한의 자원과 정권 내 창작의 자유가 그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리펜슈탈은 나치즘의 위대한 영화 감독이 되었다. 첫 만남으로부터 불과 3년 뒤인 1935년, 그녀는 가장 유명한 작품인 의지의 승리를 감독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당 전당대회를 기록했으며 장엄하고 거의 종교적인 미학으로 정치적 행사를 영화적 찬미의 의식으로 변모시켰다. 히틀러는 상징과 질서 정연한 군중, 그리고 권력의 안무 속에 둘러싸여 위엄과 운명을 전달하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 영화는 기술적 혁신, 역동적인 편집, 이미지 연출로 인해 영화계에서 걸작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전체주의 정권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수년 동안 의지의 승리는 영화적 가치와 선전 도구로서의 의미 모두에서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의지의 승리는 1934년 9월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NSDAP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 행사는 NSDAP, SWA, SS, 히틀러 청소년단 등 약 70만 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단순한 정치적 단결의 시위가 아닌 레니 리펜슈탈의 카메라에 의해 영원히 남기기 위한 철저히 조직된 대규모 시각적 쇼였다. 수일 동안 행진, 연설, 상징적 의식, 충성 맹세 등 군사적 정확성으로 설계된 이벤트들이 진행되었다. 핵심 순간 중 하나는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권의 공고화를 선언하고
독일 국민의 절대적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한 달 전 사망한 후 막 제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히틀러는 이 집회를 통해 총리직과 국가 원수직을 공식적으로 결합한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독일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다. 그의 메시지는 국가 통합, 복종, 인종 순수성, 미래의 위대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루돌프 헤스는 메시아적 어조로 전당대회를 개회했고 하인리히 힘러는 SS의 규율을 찬양하며 연설했다. 리펜슈탈은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명백한 미학적 선전적 의도를 갖고 작품을 구성했다. 영화는 사실을 전달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영광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감독은 고각 촬영, 대칭적 구도, 리듬감 있는 편집을 통해 행진을 시각적으로 강렬한 안무로 변모시켰다. 연설은 완전하게 제시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편집되어 영상의 배경 음악처럼 사용되며 나치 권력의 찬양을 강조했다. 히틀러 자신도 카리스마 넘치는 신적 지도자로 보이도록 각도와 구도를 조절해 촬영되었다. 의지의 승리라는 제목은 니세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며 선전적 목적이 분명하다. 즉 총통을 독일 부흥의 도구 베르사유 조약 이후 상실된 영광을 회복할 운명을 지닌 인물로 제시하는 것이다. 리펜슈탈의 감독 아래 뉘른베르크 전당대회는 전적으로 시각적 쇼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최초의 정치적 행사가 되었으며 촬영 및 대중 배포를 목표로 철저히 계획되었다. 이는 명백히 정치 영화가 이데올로기 통제의 무기로 탄생한 순간이었으며 제3제국에서 예술과 권력이 결합된 정점이었다. 의지의 승리는 정치적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 대신 영화적 언어의 시각적 요구에 따라 현실을 변형시켰다. 이 영화는 명확한 선전적 의도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무대 장치, 조명, 프레임 구성은 이데올로기적 내용만큼이나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히틀러의 전속 건축가였으며 훗날 악마의 건축가로 불린 알베르트 슈페어, 알버트 스페어는 제작에 적극 참여했고 장엄하고 거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부여하는 거대한 무대와 조명 시스템을 설계했다. 공식적인 영화 초연은 1935년 3월 28일에 열렸고 곧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베네치아 영화제와 파리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평단은 감독의 혁신적인 형식과 흠잡을 데 없는 미학을 극찬했다. 이 수상으로 레니 리펜슈탈은 유럽 영화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녀의 이름은 독일 국경을 넘어 경외와 놀라움 속에 퍼져나갔다. 성공은 그녀에게 더 큰 무대를 열어주었다. 1936년 높아진 명성을 바탕으로 리펜슈탈은 베를린 올림픽을 주제로 한 대형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이 새로운 작품은 또 다른 기술적 걸작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으로서 그녀의 명성을 굳혔다. 인간의 몸이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능력, 리듬과 이미지에 대한 장악력, 끊임없는 시각적 혁신은 나치 정권과의 유착을 의심하던 이들조차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 경력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권력으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지원이었다. 많은 독일 영화 감독들이 검열과 예산 삭감에 시달릴 때 리펜슈탈은 무제한적인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 히틀러가 그녀를 특별히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녀에게 혜택과 보호, 자금을 아낌없이 제공한 인물은 선전부 장관 요제프 조세프 괴벨스였다. 그녀가 제안한 모든 프로젝트는 비용에 상관없이 승인되었으며 동시대의 다른 예술가들과 달리 리펜슈탈은 전쟁이 모든 문화 부문의 희생을 요구하던 시기에도 재정적 물리적 자유를 누리며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녀는 확실히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인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레니 리펜슈탈은 연합군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감옥과 수용소를 전전하며 약 4년간 억류되었다. 1952년에 이르러서야 한 재판부는 그녀가 나치 범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며 동조자일 뿐 적극적 협력자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석방된 그녀는 정치 영화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새로운 열정의 삶의 방향을 돌렸다. 특히 스쿠버 다이빙과 민족지학 사진에 관심을 기울이며 수년 동안 아프리카 부족들,
특히 수단 지역의 문화와 얼굴들을 기록하는 데 헌신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리펜슈탈은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로 남아 있었다. 1991년 89세의 나이로 그녀는 자신의 회고록을 발표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다. 이 자서전에서 그녀는 나치 정권과의 관계, 제3제국 기간 해외에서 겪었던 장애물, 그리고 전후의 어려운 시절에 대해 서술했다. 발표 행사에서는 그녀가 만든 영화의 장면들이 카메라 앞과 뒤 모두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완했다. 참석자들은 그녀의 놀라운 에너지와 명료함에 감탄했으며 이내 그녀의 과거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중과 언론 사이에서 계속 제기된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리펜슈탈이 아돌프 히틀러와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선 사적인 관계를 유지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특유의 자신감으로 이렇게 답했다. 히틀러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카리스마는 부정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녀는 정치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나는 나치당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주저없이 말했다. 그녀 자신의 회고록 속 발언에 따르면 미넨 협정 직후 헐리우드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직접 물은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신은 히틀러의 애인이었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고 한다. 아니요, 그건 아무 근거도 없는 소문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를 위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뿐입니다. 그녀의 삶은 한 세기를 넘겼다. 2003년 9월 8일, 100일번째 생일을 맞은 지 2주 후에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은 어떤 독일 기관으로부터도 공식적으로 추모되지 않았으며 국가 차원의 애도 메시지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그녀의 유산이 영화계에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과 논란 속에 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괴벨스의 목소리. 제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연설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SDAP에 입당한 요제프 괴벨스 조세프 괴벨스는 운동의 재정 문제를 맡으며 자신의 경력을 시작했다. 당시 당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그는 이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1924년 그는 히틀러가 뮌헨 폭동 실패로 인한 투옥에서 풀려난 직후 아돌프 히틀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서로를 재능 있는 연설가로 인식했고 히틀러는 괴벨스가 정치적 영역을 정복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간파했다. 2년 후인 1926년 히틀러는 괴벨스에게 당시로선 매우 까다로운 임무를 맡겼다. 바로 국가사회주의의 적대적인 도시 베를린에서 당을 이끄는 것이었다. 베를린의 대다수 유권자들은 보수적인 군주주의자나 좌파 정당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벨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괴벨스는 포츠다머 바노프 역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끌며 나의 투쟁 한 권을 품에 안고 NSDAP 베를린 집으로 향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분열된 당원들 사이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다. 첫 목표는 당의 재정 건전화였다. 그는 1000명의 당원 중 600명에게 매달 3마르크의 회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집회에 입장료를 부과하여 추가 수입을 창출했다. 또한 괴벨스는 거리 활동을 재편성했다. 그는 쿠르트 타루에게 지휘 아래 SA를 재조직하여 베를린 거리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그는 델 안그리프 공격기라는 신문을 창간했으며 이 신문은 그 이후 그의 주요 선전 도구가 되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 NSDAP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괴벨스는 공격적인 시각적 전략을 도입했다. 그는 기존의 구식 선전 포스터를 크고 눈에 띄는 색상의 도발적인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로 대체했다. 예를 들면 레닌인가 히틀러인가, 미국의 카이저가 베를린에서 연설한다와 같은 문구들이 그것이다. 그의 목적은 단순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을 이끌어내어 단기 대중 담론 속에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다. 베를린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두들겨 패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말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괴벨스는 자신의 선전 철학을 담은 유명한 슬로건들을 남겼다. 선전에서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허용된다.
선전은 예술과 같아서 진실에 부합할 필요는 없다. 거짓말도 10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그리고 지도자 숭배를 압축한 문구 히틀러는 독일이고 독일은 히틀러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의 전략의 핵심 기조가 되었고 괴벨스를 제3제국 선전기계의 설계자로서 명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요제프 괴벨스의 연설은 단순한 발표를 넘어선 진정한 대중 공연이었다. 그의 연설 방식은 열정과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그는 연설을 하기 전마다 측근들에게 오늘은 어떤 음악을 틀까라고 묻곤 했는데 이는 그의 집회가 거의 연극적인 무대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이크의 천재라 불리던 그의 선동 연설은 국기 휘날림, 군악대 행진, 노래, 완벽하게 맞춰진 군무 등 시각적으로 완성된 연출과 함께했다. 그는 언제나 고의적으로 지연된 시간에 무대에 등장했는데 이는 관객의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 번은 괴벨스가 택시를 타고 행사에 도착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토 슈트라서 오토스트라서는 불필요한 지출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괴벨스는 냉소적으로 답했다. 당신은 선전이 뭔지 모릅니다. 나 하나만 택시를 탔다는 게 문제라면 2대를 탔어야 했죠. 하나는 나를 위해 또 하나는 내 가방을 위해. 이 일화는 이미지 구축에서 시각적 상징적 충격의 중요성을 괴벨스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NSDAP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행사에 난입해 이를 방해하려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폭력적 충돌은 흔한 일이었다. 폭동이 일어나면 괴벨스는 그것마저도 선전 기회로 삼았다. 그는 어떤 불행도 영웅적 서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의 운전사 알베르트 토나크, 이 병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을 때 괴벨스는 그를 들것에 실어 무대에 등장시켰다. 이는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러한 연출은 당의 희생자 이미지와 국가적 저항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 다른 상징적인 사례는 젊은 당원 호르스트 웨셀의 죽음이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했으며 괴벨스는 그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렸다. 그의 이름은 결국 당의 공식 창가로 사용되어 나치의 숭배 체계 속에 그의 기억을 영구히 각인시켰다. 선전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충돌로 인해 경찰은 여러 차례 NSDAP의 집회를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했다. 이에 괴벨스는 기민하게 대응했다. 그는 집회를 스포츠 행사나 소풍 등으로 위장하여 법적 제재를 피해갔고 그 덕분에 실제로는 동일한 성격의 모임이 다른 이름으로 계속 열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NSDAP가 공공무대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괴벨스의 국회 연설은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어조로 유명했으며 이는 곧바로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다. 1932년 2월 그는 당시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를 모욕한 발언으로 인해 국회에서 퇴장당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같은 해의 4월 그는 국회 내부의 정적들에 의해 반역 혐의로 고발되었다. 설상가상으로 7월에는 고향 레이드티를 방문하던 중 분노한 군중이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당시 그의 정치적 위상은 하락세에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33년 1월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NSDAP가 정권을 잡고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로 임명되면서 괴벨스는 잃었던 영향력을 회복했고 제3제국의 새로운 권력 구조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위치 중 하나에 오르게 되었다. 1933년 3월 13일 그는 공식적으로 독일 국민계몽선전부 장관 피로파간담 이니스트로 임명되었으며 동시에 베를린 관구장 가우레이터직도 맡았다. 이 두 직책은 그의 생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고 그는 히틀러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가 베를린에서 유권자 정복에 집중했던 이전의 정치 경험은 두 권의 자서전에 담겼다. 첫 번째는 베를린을 위한 투쟁, 캄프 베를린으로 수도에서의 정당 간 경쟁을 서술한 작품이다.
두 번째는 카이저 궁전에서 제국 수상관저까지. 미옴 카이서호프츠 라이크스칸슬라이로 정치의 변방에서 독일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그의 여정을 그린 책이다. 괴벨스가 독일을 최면에 빠뜨린 밤, 슈포르트 팔라스트에서의 총력전 연설 1443년 2월 18일 베를린 슈포르트 팔라스트 스포르트 팔라스트에서 요제프 조세프 괴벨스가 행한 연설은 2000년 선전 역사상 가장 불길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된다. 많은 이들은 이 연설을 나치 정권에서 수사하기 지닌 힘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한다. 2013년 디벨트 디에 웰트에 실린 분석에 따르면 이 사건은 매우 정밀하게 구성된 수사학적 작품이자 제3제국의 죽음을 몇 달 더 지연시킨 성공적인 선전 전략으로 묘사되었다. 작가 라파엘 젤리그만, 라파엘 세링만은 이를 현대 정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치적 암시 행위로 평가하며 군사적 사회적으로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한 심리적 반응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괴벨스의 연설 장면, 특히 악명 높은 총력전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군중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장면은 오늘날까지도 나치즘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 에피소드는 대중조작의 상징으로 집단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많은 교육 자료에서는 연설의 마지막을 장식한 10개의 질문을 재현하며 학생들에게 그 내용과 대중 동원을 위한 연설 기법을 분석하게 한다. 이 연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에는 3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연설이 선전 행사로서 상징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상징으로 가득 찬 장소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연출된 이 이벤트는 라디오, 인쇄 언론, 뉴스, 영화를 통해 널리 전파되었다. 언론의 전면적인 보도로 인해 그 영향력은 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괴벨스라는 인물 자체에 있다. 이 연설은 그의 선전 스타일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밀하고 가차 없으며 감정적으로 정교하게 계산된 그의 방식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전략적으로 동원하는 능력을 드러냈다. 이로써 이 연설은 나치 선전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향해 괴벨스처럼 선전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중대한 도덕적 정치적 비판으로 작용하며 많은 이념 논쟁에서 최후의 농어로 사용된다. 세 번째 요소는 1943년 2월 18일 연설이 집단 조작의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괴벨스의 슈포르트 팔라스트 연설은 한 군중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로 자주 인용된다. 격양된 대중은 총력전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극단적인 전쟁 형태까지 요구하며 연설자의 조건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괴벨스가 던진 문장 하나하나는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청중은 마치 집단 최면에 빠진 듯한 상태에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이 현상은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선전에 노출된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며 나치 독일이 비판적 사고를 무력화한 전체주의 미디어 시스템의 최면 상태 아래에 놓였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베를린에서 열린 그날의 핵심 상징으로 자리 잡은 유명한 표현 총력전 토타라 케이릭은 괴벨스가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 표현은 이미 1930년대 중반부터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장군 에리히 루덴도르프의 영향을 받아 전략적 구호로 자리 잡았다. 그는 1935년에 총력전 다 토탈의 케릭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고 이는 당시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미래의 세계대전을 위한 핵심 군사 정치 원칙으로 이 개념이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루덴도르프는 두 가지 핵심 사상을 결합시켰다. 하나는 미래의 전쟁은 국가의 모든 행정, 경제, 사회체계가 완전히 전쟁 노력에 종속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평화 시기에도 이념적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이 논리를 통해 국가는 항상 무장된 공동체로 변모해야 하며
개인은 무장한 국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점 아래 생산의 전면적 군사화, 노동력에 대한 절대적 통제,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전, 그리고 폐쇄적이고 통합된 후방 전선의 구축 등이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괴벨스의 연설은 단지 총력전이라는 구호를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정적이고 동원적인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로 재활성화시킨 것이었다. 당시 독일은 이미 끊임없는 동원 이데올로기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욱 강력했다. 이러한 사상을 채택하고 추진한 루덴도르프는 국민과 군대 모두에 대한 보급 문제는 기술적 조직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 총력전의 핵심 과제는 물자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였다. 즉, 상속된 인종적 단일성에 기초한 내부적 결속을 달성하고 평화 시기에도 전쟁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이끄는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루덴도르프에게 총력전이라는 개념은 실용적 기반뿐 아니라 민족 정신의 각성을 요구하는 벨키슈, 피올키슈 이데올로기에 깊이 뿌리내린 상징적 감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1943년 요제프 괴벨스의 연설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사회 전체의 총동원, 전쟁에 종속된 경제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심할 여지 없는 지도자 아래 통일된 공동체의 창출이라는 개념은 루덴도르프의 논리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괴벨스 역시 구체적인 정책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적 통일, 총통에 대한 절대적 충성, 그리고 나치 서사에 따라 그 통일성을 위협하는 존재들, 특히 유대인에 대한 격렬한 비난을 함께 담았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확산되어 있던 담론을 기술적, 이념적, 신화적 층위를 결합하여 재활용한 것이었다. 전체 맥락을 분석해보면 이벤트 자체, 괴벨스라는 인물, 선전 효과, 그리고 총력전이라는 용어의 상징적 힘, 이 순간이 어떻게 지속적인 신화의 형성에 기여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학 연구들은 이 신화의 많은 부분을 해체해왔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이 연설은 나치 권력의 단일한 표출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특히 스탈링그라드 전투의 패배 이후 독일이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시점에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권력투쟁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바로 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슈포르트 팔라스트에서의 선전 행위가 갖는 정치적 배경과 실제 효과를 탐구한다. 접근 방식은 두 개의 핵심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은 연설에 앞선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다루고, 두 번째 장은 그 이후 발생한 효과를 분석한다. 이 두 장 사이에는 연설 전체의 원문과 그것에 대한 비평적 주석이 포함된 제3장이 있어 복잡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히틀러의 마지막 연설, 제3제국의 마지막 목소리. 1945년 1월 30일, 정확히 80년 전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마지막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이 연설은 사전 제작된 녹음으로 그날 밤 10시에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으며, 당시 제3제국은 연합군의 징역 속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 연설이 전파를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히틀러는 총리관저의 지하 벙커에 틀어박혔고 그곳에서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1000년간 지속될 제국을 자처했다. 하지만 제3제국은 겨우 12년 만에 끝났다. 독일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세계에서의 위상을 되찾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겪은 굴욕을 복수하겠다는 약속 아래 시작된 체제였다. 그 지도자는 유대인들과 외세에 국가의 모든 불행을 전가하며 자신을 독일 민족의 구원자로 내세웠다. 그 결과는 2000년대 최대 비극 중 하나였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전쟁, 폐허가 된 도시들, 그리고 총체적 패배에 빠진 독일. 나라는 분단되었고 고통과 수치, 트라우마로 얼룩졌다.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였다. 1933년 1월 30일,
지금으로부터 92년 전 히틀러는 독일 제국의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월 1일, 그는 독일 국민에게 처음으로 연설을 했고 통합과 위대함, 재건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확히 12년 후인 1945년 1월 30일, 그는 폐허가 된 독일 앞에 마지막 공개 연설을 하게 된다. 그 첫 번째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치 지도자는 이번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비전을 내세우며 다가오는 몰락을 외면했다.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전쟁으로 이미 황폐해진 국민에게 완전한 희생을 요구했다. 번영을 약속했던 이들에게 이제는 죽음이나 끝까지의 저항만이 남아 있었다. 1945년 1월 당시 소련군은 이미 독일 영토 깊숙이 진격하고 있었다. 베를린을 향한 진군은 멈출 줄 몰랐고 독일군은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히틀러는 헝가리의 석유 확보만 이뤄진다면 베르마흐트 웨르마크트의 병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오버슐레지엔 아퍼사일리시아 방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지역은 당시 나치 독일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곧 붉은 군대의 수중에 떨어질 운명이었다. 오늘날 이 지역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의 일부에 해당한다. 히틀러는 재편성과 저항을 위해 2달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당시 상황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선전부 장관이자 그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인 요제프 괴벨스는 자신의 일기에 총통의 계획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비현실적 환상에 가깝다고 적었다. 1월 30일 총리 취임 12주년을 맞아 히틀러는 다시 한번 독일 국민에게 연설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날 아침 그는 무기장관이자 제국의 주된 건축가였던 알베르트 슈페어, 알버트 스피어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다. 전시 경제와 군수 생산이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오버슐레지엔의 상실은 무기, 전차, 탄약의 필수 공급망을 끊어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슈페어는 이제 병사들의 용기로는 적의 자원 우위를 상쇄할 수 없다고 적었다. 히틀러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그는 그런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슈페어에게 다른 정부 인사들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군수 문제에 대한 결론은 오직 자신만이 내릴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후 그는 괴벨스에게 권력 장악 기념일을 맞아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알렸다. 괴벨스는 이 결정에 놀랐다. 스탈린그라드 패배 이후 히틀러는 공개 연설을 완전히 중단했고 2년 넘게 국민 앞에 직접 나선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 연설은 녹음된 음성으로 1월 30일 밤 10시에 방송되었다. 괴벨스는 그리고 아마도 정당하게 이처럼 중요한 상징적 순간에 총통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군사적 몰락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체제에게는 군과 국민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약점이나 체념의 신호는 몰락을 앞당길 수 있었다. 히틀러는 총리로서의 첫 연설로부터 정확히 12년 뒤 마지막 공개 발언에서 국민의 사기를 끌어올리려 했다. 그는 국민에게 다시 한번 전투 정신을 고취시키고 주저없이 극단적인 희생을 요구했다. 언제나처럼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또다시 국제 유대인 음모론이라는 익숙한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의존했다. 무장하지 않은 독일이라면 이 유대인 세계 음모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영원히 멍청한 자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동물적 비유를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의 기본 법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의도가 적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여우가 거위를 잡아먹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양이 방어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늑대가 공격을 멈춘 적이 있었던가? 이러한 거칠고 상징적인 비유는 사실 청중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 전쟁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은폐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다시 한번 필사적인 군사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수사학적 회피와 이념적 연설을 선택했다. 히틀러의 마지막 연설은 1933년 2월에 첫 메시지를 언급하며 시작되었고 그는 유럽 국가들이 고작 6년의 평화만을 허용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 대해 책임을 회피했다.
이어 그는 전쟁 전 자신의 통치 기간을 옹호하며 그 6년 동안 초인적인 노력으로 독일 국민의 저항력을 회복시키고 군사 장비를 넘어서는 자긍심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의 심각한 군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희망적 승리의 메시지를 내세우며 낙관을 가장했다. 그는 동부에서 펼쳐지는 끔찍한 운명과 도시와 마을에 미치는 참혹한 결과는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극한의 노력으로 결국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은 그의 예측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동유럽의 강제 수용소들은 독일군에 의해 철수되고 있었고 이는 범죄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가운데서도 히틀러는 독일 몰락의 책임을 내부와 외부 요인에 돌리며 과거 정치 경제의 문제를 언급했고 미래는 오직 질서와 공동의 의무에 기초한 사회 조직으로만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적군, 특히 소련군의 베를린 접근을 중대한 위협으로 지적했다. 그는 적의 계획이나 국가에 가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험은 저항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로 그는 점점 피할 수 없게 다가오는 몰락 앞에서 끈질긴 인내를 호소하는 연설을 마무리했다. 히틀러는 마지막 연설에서 연합국에도 경고를 보냈다. 특히 영국을 지목하며 전쟁의 결과는 독일만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를 전쟁의 주된 책임자로 지목했고 서방 열강은 소련의 영향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은 결국 파괴적 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합국의 지원을 믿었던 소국들 역시 심각하고 불확실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얄타에서 유럽의 미래와 독일의 항복 조건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노골적으로 반발했지만 회담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외교적 선전적 수단을 통한 독일에 대한 영향력을 거부하며 독일 국민은 저항을 준비한 상태라며 그러한 시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실제 전황에 대한 현실적 평가라기보다는 수사학적 도전이었다. 그는 전쟁의 현황이나 독일의 절박한 군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1945년 1월 당시 독일은 모든 전선에서 결정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다. 정치 경력 초기처럼 히틀러는 이번에도 웅장한 문구와 애매한 약속에 의존했고 자국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은 외면했다. 결국 그는 어떤 해결책도 탈출구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랜 전쟁과 파괴, 상실로 지친 독일 국민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 비록 그 마지막이 이미 예견된 것이었더라도. 히틀러는 마지막 연설에서 연합국과의 협상 가능성이나 휴전, 항복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저항을 유일한 선택지로 제시하며 패배가 임박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명령은 하나뿐이다. 명예롭게 싸우는 자만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비겁하게 등을 돌리는 자는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3개월 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새로 결혼한 에바 브라운과 함께 총리관저의 벙커에서 자살했다. 연설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운명에 의해 선택된 지도자로 묘사하며 자신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사명에 지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는 이날 어떠한 의심도 남기고 싶지 않다. 나의 존재는 오직 한 가지 의무에 의해 지배된다. 그것은 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 임무를 내게 맡긴 존재만이 나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7월 20일, 내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졌지만 그 임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내가 아직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는 그의 암살 시도 실패를 언급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것은 평화적인 해결도 합리적인 재건도 아닌 무조건적인 저항이었다. 더 많은 파괴를 무릅쓴 그 선택은 그가 수년간 전쟁을 이끌며 보여준 방식 그대로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분명한 종말이 보이는 상황에서조차
싸움을 계속하자고 독일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러므로 나는 전 독일 국민, 특히 시작부터 나와 함께한 이들과 모든 병사들에게 더욱 단단한 저항의 정신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언젠가 이 전투에서 쓰러진 자들의 무덤 위에 그래도 당신들은 승리했다고 쓰인 월계관을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독일은 이미 지쳐 있었고 마지막 승리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환상이 되었다. 히틀러의 연설은 독일 전역에 방송되었다. 바이에른의 레그니츠 강변에 위치한 밤베르크 밤베르크에서도 그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한 베르마흐트 대대가 정렬하여 연설을 조용히 들었다. 메시지가 끝나자 국가가 방송되었고 병사들은 관례에 따라 일제히 기립했다. 그러나 오른팔을 들어 나치식 경례를 한 병사는 단 2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장면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그 경례가 주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체제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